자, 오늘은 담론 이론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내용 시간에 그 담론 이론이 들어갔던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 종합해서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이 수기민주주의에서 이 수기민주주의는 그 담론 이론하고 관계가 있다겠죠. 이게 첫 번째 그 담론 이론 내용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반실증주의적 관점이 후기 형태주의가 있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있고,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이 있고, 논변적 접근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이 비판 이론이 있죠. 비판 이론. 이 비판 이론은 그 인간의 어떤 비판적 이성을 중요시하고 어떤 가치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접근 방법이라 했죠. 항상 어떤 이론이 등장했을 때는 앞에 나온 이론을 비판해서 등장한 그걸 생각해 보라겠습니다. 형태주의가 그 현실 처방성과 정책 지향성 결여에 대한 비판으로, 그 다음 이제 나왔던 게 후기 형태주의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도 이게 반실증주의, 반형태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간의 비판적 이성을 중요시하고 가치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 요 말이 이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회관계의 어떤 지나친 합리화, 다른 말로 도구적 합리성 추구를 비판함으로써 합리화로 초래된 사회 지배 기구로부터 인간 해방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판 이론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 있죠.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 주요 내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실천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왜곡 없는 의사소통과 공론 영역의 정치적 활성화. 여기 이제 공론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기서 이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에서 그 세 가지 이성이 있죠. 도구적 이성, 그 다음에 실천적 이성, 비판적 이성.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도구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 그 다음에 비판적 이성에 근거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그 어떤 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왜곡 없는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왜곡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시민사회 조직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로 규정되는 그런 공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론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론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담론의 장, 그런 정치적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네트워크란 말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비판 이론적에서 말하는 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그 담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판 이론적 담론은 적정수 담론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그런 것에 이제 중심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죠. 비판 이론적 담론은 적정수 담론을 지지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 중에 이 세 가지 이성은 이제 변정법적 종합이 이루어진다 했죠. 변정법이 정반 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도구적 이성, 그 다음에 실천적 이성, 이것을 통해서 현실의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둔 비판 이성을 모두 포함한 어떤 포괄적 합리론에 이제 근거를 둔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논변적 접근 방법이죠.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에서도 여기서 이제 담론이란 말이 들어가죠. 논증을 단순한 논리적 형식이 아니라 어떤 실제 담론에서 기능하는 그런 살아있는 체계로 파악한다라고 했고, 또 그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어떤 담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이게 환경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일반적 법칙을 연구한다, 이런 말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환경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체제론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거시적 관점, 환경을 포함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항상 그 담론이란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담론. 그렇죠. 객관적 진실성보다는 그 주장이 어떤 합리적 논거와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그걸 주목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담론이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담론이 들어가는 그 이론이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러분 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그 비판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신공공 서비스론이 있죠. 그죠? 이 신공공 서비스론은 그 공익관이 어떤 것입니까? 공익은 어떤 정치 지도자나 관료들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폭넓은 공적 담론, 다시 말하면 토론민주주의죠. 그런 공적 담론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에도 여기 담론이 들어가 있고요. 담론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론에도 담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뉴 거버넌스는 이 시장이나 계층제를 통한 결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숙고와 토론을 통해, 여기 담론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진 결정이 훨씬 우월하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어떤 자율적인 개인, 조직 간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 거버넌스에서도 담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담론 또 이야기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반관료제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중에 그 파머의 반관료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그 폭스와 밀러의 그 민주행정을 위한 담론 이론이 있다 했죠. 여기서 이제 그 폭스와 밀러의 민주행정을 위한 담론 이론, 여기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담론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수기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를 반영한다 했는데, 폭스와 밀러의 그 담론 이론에서 주의해야 될 거, 모더니즘 하에서는 그 민주주의 이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관료제도 기초가 되는 그런 민주주의, 그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였었죠. 하지만 그 담론 이론에서는 그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 과정과 행정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이제 이 담론 이론이 나왔는데, 이 담론 이론은 참여자들 간의 어떤 평등한 의사소통이라는 논증적 행위, 뭐 토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어떤 공적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익을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을 민주화하는 담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폭스의 밀리의 민주행정을 위한 담론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담론 참여자의 수와 관련해서 뭐 소수 담론, 그 다음에 상당수 담론, 다수 담론 중에서 상당수 담론이 진정한 담론을 형성한다 했습니다. 상당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얘가 이제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론이 들어간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내용을 한번 조금 요약해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관련 기출문제, 예전 기출문제를 한번 다 끄집어 보겠습니다. 2005년 서울시 7급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다음 중 비판 이론적 담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죠. 비판 이론적 담론주의입니다. 사회관계의 지나치 합리화로부터, 그렇죠, 인간 해방을 추구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강화시키는 주장이다. 그렇죠.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먼저 보면 하버마스가 이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4번 정책 공동체나 이슈 네트워크와 동일 개념이 아니라 했죠. 자, 우리가 비판 이론적 담론주의는 적정수가 된다 했고, 적정수를 지지한다 했고, 이슈 네트워크는 경계가 없다 했죠. 포괄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동일하다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17년 국회지 9급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익이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해 담론이 들어갔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중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 책임을 받아들인다. 여기 이제 다면적 책임이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아무래도 행정 책임,
여러 각도에서 바로 다면적 행정 책임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치유보다는, 뭐뭐보다는 이거 앞뒤 바꿔치기 한다 했겠죠. 문제 낼 때. 예방적 관리를 중시하는 거는 요 앞에, 어떤 겁니까? 신공공관리론이죠. 그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게 신공공서비스론이죠. 그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방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정답 4번이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통한 관리를 중시한다. 이게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20년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엽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요소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은 안 된다. 그렇죠? 각 이론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시라 했죠. 어떻게 등장했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후기 형태주의란 말이 있고, 그리고 튤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제도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형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명수로 규정한다. 이거는 이제 형태주의를 말하는데, 뒤에 거는. 그러면,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반형태주의, 반실정주의 관점이 4가지가 있다 했겠죠. 그게 이제 후기 형태주의가 있고, 가치를 생각하는 거, 신행정학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의미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리고 튤민의 그 논변적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숲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은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이거는 이제 구제도론적 접근 방법, 구제도론이고, 뒤에 설명한 건 뭐죠?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형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병수로 규정한다. 요거는 바로 형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구제도론을 설명했는데 뒤에 풀이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형태주의, 형태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 신제도주의는 나오면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그리고 형태주의를 비판해서 설명하는 그걸 생각했겠죠. 뒤에 보니까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그 비공식적인 규범도 강조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형태주의. 그러면 그 앞에는 형태주의가 있었죠. 형태주의에서는 가치 중립이었었죠. 그럼 후기 형태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행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 여러분,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은 생태론이나 체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형태주의는 그 가치 중립적 접근 방법, 형태주의를 비판해서 행정의 어떤 가치 지향성과 처방성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죠. 문제 좋습니다. 그죠? 이거 별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튤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그 시적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 아니라고 했죠. 튤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하면은 담론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죠? 담론이 생각나야 되고, 지금 뒤에 설명한 환경을 포함하여 그 시적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는, 이거는 체제론을 말하죠. 그래서 튤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 체제론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못되었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2017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이 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용 시간에 뭐라 했어요? 반관료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이론은 합리성을 기초로 한 행정이론의 어떤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그 대안에 관한 담론이 이루어진다 했죠. 자, 그 중에 이 파머의 반관료제론이 있다 했는데, 그 파머의 반관료제론, 자, 4가지, 상상, 해체는 다른 말로 탈구성, 탈영역화, 그 다음에 타자성, 4개, 다시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 여기서 각각 개념 잡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상상은 이 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직관, 그러니까 그 이성에 반대되는 말이 직관이죠. 그러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관료제론이니까
이성을 벗어나야 되니까 직관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상상은 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직관이나 가능성, 이게 이제 상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 다른 말로 탈구성. 어떤 행정의 실무는 그 능률적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설화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설화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체해 보면은 그러한 설화의 근거가 불확실해지면서 동시에 설화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생각해 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러한 설화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해체해 보면은 그 어떤 설화의 근거가 뭔가 불확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해체고, 그다음에 이제 탈영역화는 학문 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탈영역화라고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타자성입니다. 자, 이 파머의 관료제론에서는 이 타자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 타자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관찰 대상으로서 인식적 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도덕적 타인으로 인식한다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 나오기 좋죠. 타자성을 어떤 예를 들어 그 도덕적 타인으로 봐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적 격체로 받아들인다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 조심하고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1번 옳지 않은 것.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이고 개방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반관료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파머가 언급한 타자성이란 타인을 인식적 객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객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도덕적 타인, 그 인격체에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인으로 인식한다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행정이론의 어떤 한계와 모순을 잘 인식하게 하고, 역시 담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기 또 담론 들어갔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 진리의 기준은 그렇죠, 맥락 의존적이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 하면 생각나야 되는 건 뭐죠?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게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공무원들이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역시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담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향잡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거 바로 앞에 이러는 거죠. 바로 바로 NPM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신공공 관리론에서 나온 겁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봉사라 했습니다. 봉사.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죠. 3번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그렇죠. 책임의 다원화. 그런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뉴 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국가직 7급. 그렇죠.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력. 맞는 말이고, 정치적 가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뉴 거버넌스는 그 담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어떤 정치성을 중요시한다 했겠죠. 그 내용 시간에서는 뉴 거버넌스는 어떤 시장이나 계층제를 통한 결정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겠죠. 그게 담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 가정, 담론을 통한 정치적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정부만이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정답 2번이
자, 그 다음 문제. 2017년 하반기 지방직 9급에 나왔던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장으로 포기하는. 자, 그럼 신공공 서비스론이 있으면 그 앞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신공공 관리론. 그걸 비판해서 나온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1번. 관료가 반응해야 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 자, 두 개 나왔죠. 고객, 시민. 그러면 시민이 바로 신공공 서비스론이고 고객은 바로 신공공 관리론이죠. 시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은 방향 제시. 가 아닌 노적기. 이거는 이제 노적기는 이제 전통적 행정 관료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방향 제시는 신공공 관리론. 근데 이 신공공 서비스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봉사라고 했습니다. 봉사. 이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 요거는 신공공 관리론. 공공 서비스 제고는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그러면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은 신공공 관리론이죠. 이것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여기 담론 나왔죠? 그것도 맞는 말. 정답 2번.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해놔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을 하고 있으나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2번 보면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하고 공무원 헌장 요거 두 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헌장에서는 여기 공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거죠.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아니죠. 행정의 목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에 더 담론 이론이 생각나야 되죠. 신공공 서비스론은 이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했죠. 부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말이고 공익에 대한 실체설 그러면 가정설이 있겠죠. 뒤에는 이제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거 이거는 실체설이 아니라 가정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담론이론 최근에 아주 이슈화 되고 있는 이 내용이니까 관련 문제까지 해서 잘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